색연필로 20분 만에 그린 노선이 28년간 세계 기록을 유지했다고. AI가 48시간 후 고장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지하철역에서 로봇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그녀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독일 지멘스를 제치고 세계 최우수상을 받은 삼바 시스템, 40년 만에 과학적으로 혁신된 노선도 연간 21억 명을 나르는 압도적 효율성까지.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2년 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던 외국 기자가 완전히 굴복하게 만든 서울 지하철에 숨겨진 진실. 왜 전 세계 30개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8일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톰슨, CNN 국제부 기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서울 출장이 달갑지 않았어요. 2년 전 평창올림픽 취재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어 장벽의 복잡한 시스템,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까지. 또 그 복잡하고 이상한 나라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선배 사라 윌슨의 서울 지하철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CNN 본사에서 후속편을 저에게 맡겼어요. 제임스, 내가 가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봐. 혹시 과장된 거 아니야? 사라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마이클 브라운 교수와 첫 만남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정말 서울 지하철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나은가요? 솔직히 믿기지 않는데요. 제가 평창에서 경험한 한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이클이 날카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번 일주일 동안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어요.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박살내겠습니다. 그럼 뭘 보여주실 건데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사라가 다룬 건 정말 기초 중의 기초였어요.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진짜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인천공항철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서울 2호선이 28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선이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28년이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48.8km의 순환선이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8년간 세계 기록을 보유했어요. 그것도 색연필로 단 20분 만에 그린 노선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20분에 그린 노선이 28년간 세계 기록을 유지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2호선 건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복잡한 환승역이라 길을 잃을 뻔했거든요. 역시 봐요. 한국은 너무 복잡해. 그때 마이클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어요. 제임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단 5분만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저는 완벽하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 시스템이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색깔별 노선 구분, 번호 체계, 심지어 바닥의 유도선까지 모든 게 정교했어요. 이상하네. 저는 당황했어요. 제 편견이 첫 번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창 때 느꼈던 복잡함이 실은 정교한 시스템이었나 싶더라고요. 강남역에서 본 승객 수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일평균 204만 8천 명이 2호선 하나만 이용해요. 이는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의 31%에 해당하죠. 한 개 노선이 전체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거예요. 31%를 한 노선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홍대 입구역에서 만난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2호선 없으면 서울 생활이 불가능해요. 강남, 홍대, 건대, 잠실. 어디든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정말 서울의 생명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제임스, 내일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워밍업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우연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한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늘 보여드릴 건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계 최초 기술이에요. 세계 최초요?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라니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에 도착한 순간 저의 그 오만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월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의 상태를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SAMBA 시스템이에요. 스마트 오토매틱 머케니컬 비그 데이터 어널러서스 시스템의 줄임말이죠. 관제센터 정수영 부장이 자신감 넘치게 설명했어요. 빅데이터로 고장을 미리 예측한다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증명해보세요.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어요. 화면 한쪽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떴거든요. 3호선 407편성 에어컨 필터 교체 필요. 48시간 후 고장 예상 확률 97.3%. 48시간 후에 정말 고장이 날까요?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99.7%를 자랑해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 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정말 48시간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에어컨이 정확히 예측된 시간에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기술의 혁명이었어요. 이 SAMBA 시스템이 201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 UITP 어워드에서 운영기술의 탁월성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독일의 지멘스, 러시아 모스크바 메트로, 중국 심양버스, 싱가폴 LTA 등 전 세계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제치고 말이에요. 제가 평창올림픽 때 느꼈던 한국은 뭔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차량기지에서 만난 정비사 김철호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되면 멀쩡한 부품도 무조건 교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AI가 정말 필요할 때만 알려줘서 그때 바꿔요. 그게 얼마나 혁신적인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연간 수백억 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도 줄여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안전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니까요.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5호선 여의도역에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열차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에어컨 필터 상태, 문짝 개폐 횟수까지 세세한 부분이 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이 세계에서 유일해요. 물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걸 시도하고 있지만 이 수준까지 완성도 높게 구현한 곳은 없어요. 정 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마이클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이제 진짜 놀라운 게 시작이에요. 아직 5%도 안 봤거든요. 셋째 날, 저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오늘 볼 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답심리역에 도착하니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하철역 한켠에서 로봇들이 자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메트로팜이에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첨단 스마트팜입니다.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농사를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평창 때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농업회사법인 파메이트의 이준호 대표가 신나게 설명해줬어요. 지하철역은 1년 내내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요.
이 안정된 환경을 활용해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최고급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완전 무농약이에요.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넋을 잃었어요. 이거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직접 맛보니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현재 답심리역, 상도역, 천왕역, 충정로역, 을지로 3가역까지 총 5개 역에서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2020년도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을지로 3가역의 메트로팜도 방문해봤는데 시민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역에서 농사를 짓다니 정말 꿈에서도 상상 못했어요. 이런 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서울교통공사 복합개발처 주진중 처장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미래 농업의 청사진이죠.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이 세계에서 유일해요. 물론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보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곳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어요. 지하철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이렇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니. 충정로역에서 만난 직장인 최영희 씨는 매일 출근길에 이런 신기한 걸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삭막한 도시에서 이런 자연을 볼 수 있다니 하고 말했어요. 첨단 ICT 기술로 식물 성장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영양 공급까지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자동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역에 확대할 계획이에요. 서울 전체가 거대한 도시농장이 되는 거죠. 주처장의 비전이 정말 웅장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2년 전 평창에서 제가 느꼈던 복잡함이 실은 혁신적 사고였다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 한국 사람들은 이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날도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미래 농업까지 실험하고 있다니. 서울 지하철의 창의성과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이번에는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술을 목격했어요. 여의도역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승강장 안전문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 기술인가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세계 최초로 승강장 안전문에 설치된 투명 OLED예요. 산업통상자원부와 LG 디스플레이가 협업한 놀라운 결과물이죠.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정말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투명한 화면에 지하철 노선도와 실시간 정보가 마치 홀로그램처럼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다니.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김민정 과장이 더욱 놀라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저희가 40년 만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이번이 서울 지하철 역사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40년 만에요? 저는 그 의미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였어요. 새로운 노선도를 직접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전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혁신적으로 달라져 있었거든요. 실제 지리 정보를 반영하고 색각 이상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 체계, 그리고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까지. 과학적인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2030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이 트래킹 실험을 했어요. 역찾기 소요 시간이 최대 55%, 환승역 길찾기 소요 시간이 최대 69% 단축됐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용자 경험 혁신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의 개선 효과는 어떤가요? 특히 외국인의 길찾기 소요시간 단축폭이 내국인보다 약 21.5% 더 높게 나타났어요. 정말 획기적인 결과죠. 강남역에서 만난 독일 관광객 마르쿠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찾기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복잡해서 헤맸는데 지금은 금방 찾아요. 베를린 지하철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정밀한 아이 트래킹 실험까지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이 정도 과학적 접근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수준의 과학적 접근을 한 지하철 노선도가 또 있나요? 서울이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디자인을 검증한 사례는 전례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평창 때 제가 복잡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정교하고 과학적인 설계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는 걸. 새로운 서울 알림체 폰트까지 특별히 개발해서 적용한 노선도를 보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신경 쓴 완벽한 작품이었거든요. 홍대 입구역에서 만난 대학생 박지혜 씨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어졌어요. 친구들도 다 좋다고 해요. 특히 MZ세대 감각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설명했어요. 제임스,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에요. 40년 동안 써온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용기와 그것을 과학적으로 완성시킬 기술력.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런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깊이 반성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다섯째 날, 저는 정말 압도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김상범 사장이 직접 발표한 수치들을 듣고 나서는 정말 말문이 막혔거든요.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21억 700만 명을 수송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객 수송 기록이에요. 김 사장의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어요. 21억 700만 명이요?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인데 그중 4분의 1이 1년에 한 번씩 서울 지하철을 타는 셈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총 근로시간 대비 승객 수송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시간당 67.4명을 수송하고 있죠. 이는 다른 어떤 도시 교통기관도 달성하지 못한 효율성입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의 비효율성을 떠올렸어요. 이런 수준의 효율성과 정확성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2호선 강남역 아침 출근 시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데도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혼잡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기관사 최현준 씨와의 인터뷰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하루에 수만 명의 승객을 태우고 내려드려요.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정말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승객을 매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나르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끝없는 책임감이에요. 매일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죠. 또 다른 놀라운 수치가 발표됐어요. 연간 승객 총 이동거리당 전력 소비량이 0.05kWh/km예요. 이것도 세계 최고 효율 기록입니다.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객을 세계 최고 효율로 나르면서도 환경 친화적이기까지 하다니. 이런 시스템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4호선 명동역에서 만난 프랑스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파리 지하철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도 깔끔하고 정확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교대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성민 씨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15년째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시계보다 정확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외국에는 이런 게 없다고 하니 새삼 놀라워요. 역무원 한미경 씨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루 종일 수십만 명을 상대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승객이에요. 그분들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해요. 그래서 피곤해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죠.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설명했어요. 제임스, 이런 수송 효율성과 정확성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노하우와 시민의식의 결합체예요. 저는 이 놀라운 숫자들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객을 세계 최고 효율로 나르면서도 세계 최고의 안전성까지 유지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실력이었어요. 그 순간 평창에서 느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째 날의 충격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한국의 지하철 기술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이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서울교통공사 해외사업부에서 국제협력팀 박준영 팀장이 저에게 완전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작년 한 해에만 30개국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정말 매주 외국 대표단이 방문하고 있어요. 30개국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개발도상국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기술을 30개국이 배우러 온다니. 이건 완전히 제 세계관을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수출하나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운영 시스템, 안전기술, 고장해지 시스템, 승객 서비스 노하우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요.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운영 철학까지 전수하는 거죠. 베트남에 수출한 사례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2008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중고 전동차 7량을 약 9억 원에 베트남에 수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중고 판매가 아니었어요. 중고 전동차요? 제가 신기해서 물었어요. 네, 하지만 내외부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하롱 익스프레스라는 고급 특급 열차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실제 사진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 지하철의 녹색 도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부는 최고급 관광열차 수준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하노이에서 세계적 관광지인 하롱베이까지 160km를 잇는 특급 열차가 된 거였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의 지하철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특히 우리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많이 벤치마킹해요. 박 팀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시 운행, 안전관리, 승객 서비스, 유지보수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배우려고 해요. 해외 연수생들과의 만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상파울루에도 이런 시스템을 꼭 도입하고 싶어요. 인도에서 온 프리아의 말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했어요. 특히 여성 안전시설이 너무 감동적이어요. 여성 전용 칸, CCTV, 비상벨, 안전요원까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 게 느껴져요. 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평창 때 제가 복잡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스템들이 실은 이런 세심한 배려와 안전을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는 걸. 마이클이 정말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임스, 한국의 지하철 기술이 이제 K메트로라는 독자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처럼 말이죠. 한류의 새로운 영역이 된 거예요. 터키 이스탄불 교통공사에서 온 연수생의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스탄불 지하철도 서울처럼 만들고 싶어요. 서울은 우리에게 꿈의 시스템이에요. 100년 넘은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혁신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해외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로 전 세계 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2년 전 평창에서 이 나라는 뭔가 이상하고 복잡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이제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 교통혁신의 중심에 서 있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7째 날, 마지막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역 지하광장에서 목격한 디지털 혁신의 현장이었죠. 정말 미래 도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벽면과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저는 압도당한 기분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지하철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한 시스템이에요. 서울교통공사 스마트 사업단 장혜진 단장이 자신감 넘치게 설명했어요. 또 세계 최초네요?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이 된 것 같았거든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승객들의 이동 패턴, 시간대, 날씨, 계절, 심지어 개인 성향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홍대 입구역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 패션, 음식, 엔터테인먼트 관련 정보가 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정교한 타겟팅이었어요. 신촌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다은 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만 딱딱 나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시스템의 진짜 놀라운 점은 규모예요. 장단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300개가 넘는 역에 설치된 수천 개의 디지털 스크린이 모두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규모의 통합 플랫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그 규모에 또 한 번 압도됐어요.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된 거였어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준수 씨는 출근길에 딱 필요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날씨 정보, 주요 뉴스, 교통 상황, 심지어 점심 메뉴 추천까지 나와요 하고 만족해했어요.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는 지하철 운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장단장이 설명했어요. 기술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혁신이었어요. 승객들에게는 유용한 맞춤 정보를,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공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삼박자가 맞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종로 3가역에서 만난 런던 관광객이 놀라며 말했어요. 런던 지하철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정말 미래 도시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런던이 구식으로 느껴져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하지만 이 규모와 완성도로 구현한 곳은 아직 없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제임스, 이건 단순한 IT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의 디지털 대전환이고 서울이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진화하는 핵심 인프라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평창 때 제가 이상하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이런 미래지향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날도 전율했어요.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적 발상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김포공항역에서 저는 마이클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임스, 이번 일주일 어떠셨어요? 마이클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일주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차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28년간 세계 최장 순환선 기록을 가진 2호선, 세계 최초 AI 고장해지 시스템 SAMBA,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역 스마트팜, 40년 만에 과학적 노선도 혁신, 연간 21억 명을 나르는 세계 최대 수송 효율, 30개국이 벤치마킹하는 K메트로 기술력, 그리고 300개 역을 연결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사라 선배의 1탄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2탄은 정말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2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제가 느꼈던 복잡함과 이상함이 실은 정교한 시스템과 미래지향적 혁신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뉴욕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 믿지 못했어요. 정말 지하철역에서 로봇이 농사를 짓는다고, AI가 48시간 후 고장을 예측한다고, 40년 된 노선도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고. CNN 본사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편집부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제임스, 이번 시리즈는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겠어. 특히 편견을 극복하는 스토리가 더해져서 더욱 감동적이야. 편집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전율했어요. 영상으로 다시 보니 그 놀라움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특히 제가 점점 편견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스크린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3개월 후 방영됐을 때 전 세계가 정말 난리 났어요. 특히 SAMBA 시스템과 메트로팜, 그리고 통합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전 세계에서 폭주했어요.
런던 교통공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서울의 AI 고장해지 시스템을 런던에도 도입하고 싶다. 당장 기술 전수가 가능한가? 파리, 뉴욕, 도쿄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세계 교통혁신의 메카, 서울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마이클과 재회했을 때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이제 정말 서울의 진가를 아시겠죠?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요. 네, 정말요. 교수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나라, 어떤 문화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새로 만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CNN 방송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외국 기자님이 인정해주니까 저희도 더 큰 자부심을 느껴요. 기관사 최현준 씨도 CNN 덕분에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었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하고 말했어요. 지금 저는 편견을 넘어선 진실 마이너스 세계 교통혁신의 중심 서울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편견 극복기와 함께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혁신들을 담은 책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어떤 문화나 시스템을 만나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게 됐거든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지혜를 찾으려고 해요. 평창에서 느꼈던 복잡함이 실은 정교함이었고 이상함이 실은 혁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 지하철은 제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벽을 부수는 강력한 해머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기자로 거듭나게 해준 인생의 스승이었죠. 언젠가는 서울에 정착해서 매일 이 놀라운 지하철을 이용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곳곳의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외국인의 편견을 깨뜨려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었어요.